K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진단 윤날입니다. 지난 15일 LA타임스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중 누구를 더 걱정해야 하는지 갈등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국회의원 모시고 이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먼저 저희 KB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병국 의원입니다. 참 한국을 떠나셔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고국의 좋은 소식은 전하지 못하고 어려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저 역시 정부 여당의 한 중진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이 상황들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의원님과 함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 특히 외교 안보에 관련된 의원들을 만나러 미국에 오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부터 참 북핵 문제라든지 외교 방위비 비용 부담 문제라든지 좀 한국인들이 걱정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얘기가 좀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저희들도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시민들도 놀라셨겠지만은 한국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놀랐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도 놀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정말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상황이 정말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펼쳐나갈 미국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국회의원 외교단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조배숙 의원, 또 김부겸 의원, 또 우리 새누리당에는 나경원 의원, 저와 함께 5사람이 방문을 하게 됐고요. 와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오후에는 이 미국의 외교협회의 하스를 만났고요. 네. 그분도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리차드 하스가 이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의 후보 물망에도 올랐고 또 트럼프 후보가 외교 정책의 자문을 누구한테 받느냐 했을 때 리차드 하스 존경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인데요. 그분 만났고 또 그 다음 날은 워싱턴으로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상원 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을 만났고요. 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전문가 그룹분들과 함께 토론도 했고 또 헤리티지 재단의 퓨러 지금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죠. 상당히 큰 역할과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1시간 40분이나 저희하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을 하셨던 분도
만나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요. 또 그 지난 부시 정부에서 마지막 그 비서실장을 했던 그 조시 볼튼 비서실장도 만났고, 또 백악관에 고문을 냈던 단 프라이스라고 하시는 분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지금 그 국무장관 1순위라고 하는 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도 만나게 됐고, 또 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만났고요. 그리고 뭐 그 전직 한국 대사를 역임했던 분들과 네. 주한 미군에 근무했던 장성들, 이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두루 그 전반적으로 공화당 쪽,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 한국의 입장을 잘 전달을 했고, 또 그분들로부터 트럼프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하게 대통령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그 대통령과 함께 견줘가면서, 그리고 이게 함께 운영을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저희들이 만났던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캠페인은 캠페인일 뿐이다. 당선되고 나서는 그 공약들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외교안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그 필요성,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안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 교역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다. 그것도 한국이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유럽, 나프타라든가 또는 중국, 또 일본과는 TPP죠. 이런 부분, TPP는 이미 뭐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뭐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또 교역국들 아니겠어요? 관계는 있지만 그 좀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 저희들 나름대로 그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또 다른 그 변화, 또 한미 관계에 그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신 결과 예, 우려했던 것만큼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나요? 방위비 비용 분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네,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 저희가 뭐 그동안 그 방위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이, 그러니까 1년에 2조 정도 들어가는, 저희가 약 1조 정도를 내요. 50%를 분담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이 전방에 분산되어 있던 미군 기지들을 평택으로 전부 다 모으고 있는데, 이 이전 비용의 92%를 우리 한국이 대고 네. 있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게 됐고, 그 트럼프 당선인이 캠페인을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그 브룩스 지금 주한 미 사령관도 와가지고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했고, 또 그 주한 미군 장군으로 근무를 했던 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트럼프가 그 캠페인 했을 때의 그 생각을 버렸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큰 부담, 이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혹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나누신 말씀이 있으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뭐 한국 이민에 대해서 한국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했지만 그걸 쌓을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그건 이미 접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법적인 그 이민자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그 강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직 아무래도 취임 네. 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한 네. 이민 정책의 변화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이 무역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뒤에 그 선거도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실질적인 액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 통상 문제에서 있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액션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안보 외교 문제에서의 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민 정책도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 트럼프에 대한 반발하거나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지금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바뀌는 자릿수가 사람 수가 약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 1,200명은 직접 국회에 그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적대적 M&A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안 바뀌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스럽게 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들에게 그 어떤 팁을 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백지 상태다. 어떤 부분도 정책이 결정된 부분이 없다. 그 다른 후보나 과거의 이 당선인들이 보면은 그 공약집이 보통 약 400페이지를 만든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에게 아주 적정한 타임에 그 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웰타임. 네. 예, 아주 적절한 타임에 와서 그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지금 현재 그 인선이 돼 있지 않잖아요. 네. 인선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은 인선이 되기 이전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선이 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많이 만나서 그 많은 한국 상황과 한국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이게 새로운 백지장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요. 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트럼프는 그 협상의 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카드를 미리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얻어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 일하기가 좋을 거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업적인 네.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네. 나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7일에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으로 첫 번째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그거는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겠지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와서 국회 상하원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입각을 할 사람들, 또 자문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림을 그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뭐 결국은 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만난 게 뭐 긴 시간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결국은 뭐 만났다라고 하는 뭐 이미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과 같이 깊이 있게 대화는 나누지 못했을 거다 전반적으로. 근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또 외교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무단이 또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하고 또 서포트가 되면,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 소식일 겁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포분들도 연일 한국 소식에 좀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보는 저희가 이렇게 보는 관점 말고요. 정말 한국에서 직접 보실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인데요. 경제적인 측면 또 안보적인 측면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공백이 저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헌정 중단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어떤 정파적, 계파적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히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는 날 새벽까지 낮 11시 비행기를 탔는데 아침서부터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또 돌아가자마자 이제 내일 또 바로 또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합니다만 빨리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만큼 빨리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그 어떤 헌정 중단 없이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 가능하다면은 지금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게 뭐 그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다 집중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폐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대 문민정부 87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한 이래 지금 뭐 문민정부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 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오면서 5분의 문민 대통령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이 결말이 불행하게 끝났고 네. 또 모든 대통령들이 3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면 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 이 그룹들에 의해서 그 국정이 농단이 되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늘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느 정권 때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국정농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당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은 87년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만든 이 헌법이 이제는 우리 이 시대에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87년도에 그게 우리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해갖고 만든 법인데 우리가 쟁취해낸 법인데 이 법은 그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그리고 또 이 독재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폐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넘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견들이고요. 국민들도 이제는 개헌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80%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바람은 이게 헌정 중단 없이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하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개헌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국 중립 내각이 빨리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능하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개헌을 해서 개헌된 헌법을 통해서 새로운 그 체제가 출범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이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요.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그 당시에 헌법을 개정할 때 또 시위를 앞장섰던 본인이시잖아요. 네. 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소환은 결국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든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뭐 대통령께서도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를 하시면서 특검이라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검찰 조사에 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별검사를 지금 이제 제도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검사가 이제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서면 조사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방문 조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에 나와서 하실 거냐, 제3의 장소에서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의 기준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문 조사도 가능할 테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을 국민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응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 방법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당하게 어차피 조사를 받으실 거니까 검찰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도 뭐 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 아니시겠어요? 그렇다 어차피 받는 조사라고 하면 당당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도 있고 대통령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검찰에 출두하듯이 포토라인에 쓴다거나 노출시킨다거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도 내가 뽑은 대통령을 망신을 주거나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조사는 장소는 뭐 검찰에서 받으실 때 그러한 그 예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병국 의원님의 또 의견이셨고요. 그 새누리당의 당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참 얘기가 뜨겁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는 야당의 의견도 있고요. 또 새누리당을 아예 새롭게 창당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5선이신데도 아직도 소장파로 불리고 계십니다. 좀 현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도 저는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장서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께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잘 보좌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최순실과 관련된 사건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야당이 증인으로 이제 최순실을 비롯해서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그것을 몸으로 막았어요. 이정현 당대표는 네. 단식을 하면서 막았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의혹이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것도 도리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평의원 시절에 저희들이 탄핵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차떼기 정당으로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그 2004년도에 엄청나게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당을 새롭게 거듭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한강변에다가 그 엄동설안에 천막 당사를 치고 농성을 했어요. 그때 한 10대 명의 의원들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빠지기 시작을 하더만 막판에 가서는 딱 3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원정이 됐고 이 남원정이 소장파, 개혁파의 상징같이 됐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만약에 우리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그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여론을 들끓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다시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러서 저희들이 삼고초려해가지고 모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저희들이 그 천막 당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새누리당,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서 10년, 이제 8년, 9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죄인인 거죠. 같이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를 지지해줬던 우리 보수 진영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뭔가 하는 것은 이 중단 없는 그러한 그 헌정 중단 없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게 해서 국정의 어떤 중단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해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동포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